오늘의 이야기는 1688년 숙종과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입니다. 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원자로 책봉되었습니다.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본 숙종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3세에는 왕세자에 책봉되어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자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희빈장씨를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이 어린 경종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경종의 유년기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희빈장씨가 중전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역시 서자에서 척장자로 신분이 격상되었고 남인들이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무수한 황국 정치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희빈장씨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면서 경종은 법적으로 인현왕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종은 어머니의 원수나 다름없는 인현왕후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진짜 비극은 경종이 14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숙빈 최씨가 희빈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희빈장씨는 자결 명령을 받았고 어린 세자 경종은 대신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세자 저하를 위한 것이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은 경종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서부터 비만과 신경병증을 앓게 되었고 이는 훗날 그의 정치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종 말년 부왕이 지병으로 몸져눕자 경종은 대리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노론의 영수 이명이 숙종과 정유독대를 한 후 제안한 것으로 실제 목적은 경종의 실수를 유도하여 세자를 연인군으로 교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노론의 의도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동안 반세자 노선을 걸어왔던 노론이 갑자기 영의정 김창집을 비롯해 세자의 능력을 칭찬하며 대리청정을 찬동했던 것입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소론의 영부사 윤지환이 지부상소를 올리며 반발할 정도로 노론의 속셈은 명백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간파한 경종은 놀라운 정치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하며 아랜대로 하라, 따르지 않겠다, 유의하겠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어떤 제안에도 이 세 가지 대답 외에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종의 태도에 노론 신하들은 점점 답답해했습니다. 김창집을 비롯한 대신들이 틀에 박힌 대답만 하지 말고 가끔은 모르면 물어보고 의견도 내어보시라고 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종의 대답마저 유의하겠다였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는 노론의 의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종이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부분이 바로 처벌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노론이었기 때문에 괜히 처벌 요구를 따랐다가 친소론 인사를 잡아 죽이면 자기 지지 세력만 깎아먹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으로 노론에 대한 처벌 또한 뒷감당이 쉽지 않았기에 소론 시절과 비슷하게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경종이 완전히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지 유승이 지각하자 당장 여기서 물러나라. 사관들도 물러가라. 신하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날 기다리게 할 수 있느냐? 6 승지들을 모조리 나무내라. 라며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경종이 강하게 나올지 몰랐던 대신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공포에 질린 승지와 사관들은 벌벌 떨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왜 화가 나셨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냐며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작은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를 푼 경종은 행동이 지나쳤음을 인정하며 승지들에게 다시 입시하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숙종이 이 사건에 대해 비만기로 질책하자 소론 신하들이 오히려 주상께서 지나친 행동입니다. 비만기로 질책할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세자를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노론의 사간 이봉익도 상소를 올려 숙종의 비만기가 지나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리청정을 하고 있는 세자의 권위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중함과 때로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경종은 노론의 치밀한 음모를 피하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숙종은 실제로 세자 교체를 내심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가 태자를 교체한 것을 보며
연약하고 강하지 못한 경종을 못 믿어하는 점이 조선 왕조실록에도 간간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경종은 30년이라는 긴 세자 제위 기간 동안 쌓인 권위와 정통성,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한 시책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숙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혹은 경종이 대리청정 기간 중 실수를 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1720년 경종이 즉위했을 때 조선의 정치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우려와는 달리 피해 복수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경종이 직면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의정부, 비변사, 육조, 승정원, 3, 4, 5군영, 의금부, 포도청 등 중앙의 모든 관청이 노론의 손에 있었습니다. 지방의 관찰사와 수령들,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도 모두 노론이었습니다. 병권과 군권은 물론이고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 대다수가 노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의 내시와 궁녀들까지 노론과 줄이 이어져 있어 궁중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노론에게 보고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소야대도 모자라서 그냥 야당 같지도 않은 초거대 야당이 야당이란 이름의 거중만 쓰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경종이 가진 것은 오직 왕이라는 지위뿐이었고 이 모든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노론의 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경종 개인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침을 해대며 자리 보존하고 눕기 일쑤였으니 치적을 세울 만한 환경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병약한 왕이 강력한 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노론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관철시킨 것도 모자라 심지어 대리청정까지 주장했습니다. 왕이 살아있고 의식이 멀쩡한데 동생에게 대리청정을 시키자는 것은 사실상 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최석한과 조태구의 순차적인 결사적 반대로 대리청정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론이 얼마나 왕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은 그저 형식적인 왕일 뿐 실질적인 권력은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노론의 이런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임금이 경종이라서 망정이었지 다른 왕이었다면 노론 세력은 신임사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제거되었을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종이 보여준 인내심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에 대한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성급한 보복 대신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제2의 연산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은 것은 그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종도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일경이 노론의 대리청정 주장을 근거로 노론 숙청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조선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을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신하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던 경종이 이 시점부터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세자로 지내면서 쌓인 정치적 경험과 왕으로서의 자각이 마침내 폭발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종 2년 조선 정치사를 완전히 뒤바꾼 폭탄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목호룡이라는 인물이 노론이 경종을 살해하고 이명을 옹립하려 한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임사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호룡의 고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론 세력이 경종을 독살한 후 영의정 이명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고변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역사적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경종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신하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던 경종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세자로 지내면서 쌓인 정치적 경험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노론 세력이 변명하자 경종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결탁이니 교통이니 하는 따위의 말은 자모심이 무엄하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동안 유의하겠다.
아랜대로 하라만 반복하던 경종이 보여준 첫 번째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어진 숙청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노론 4대 신인 이명, 김창집, 조태채, 이건명이 유배지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종주기 전부터 반세자 노선을 걸으며 경종을 괴롭혔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명은 대리청정을 제안했던 장본인이었고 김창집은 영의정으로서 노론 정권의 실질적 수장이었습니다. 숙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론 측 인사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조선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권력을 독점했던 노론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소론 강경파들이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종이 보여준 진정한 정치적 지혜가 드러납니다. 소론이 승기를 잡자 연인군의 왕세제 추탈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경종에게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식의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마치 왕에게 더 적극적으로 노론을 탄압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경종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소론의 이런 주장에 분노하여 일갈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않고 도가 지나치면 단호하게 제재한 것입니다. 소론이 잘못을 뉘우치며 경종의 화를 달래자 경종은 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수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종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론에 대한 원한이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무차별적인 복수보다는 조정의 안정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제2의 연산군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자제력을 발휘한 것은 진정한 왕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소론 내부에도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론 강경파인 준소론 김일경 등과 소론 온건파인 완소론 오명왕 등으로 나뉜 것입니다. 경종의 절제된 태도가 소론 내부의 과격파를 견제하고 온건파를 부상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듯 경종은 즉위 초반에는 신하들의 요구에 여기저기 휘둘려 다니기만 하고 왕권도 땅에 떨어진 상태였으나 신임사와 그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앙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리더로서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왕다운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종이 자신 다음에 정통성을 갖춘 이복 동생인 연인군을 끝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소론 줄론들이 연인군의 왕세제 추탈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음에도 왕위 계승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론의 자업자득이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노론은 경종이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취급을 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임금이 경종이라서 망정이었지 다른 왕이었으면 이미 노론 세력은 신임사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제거되었을지도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였었기 때문입니다. 신임사화를 통해 경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왕권이 실질적인 권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종이 이 권력을 사적 복수가 아닌 국정 안정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군주의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종과 영조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자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각별한 우애를 나누었던 복잡한 사이였습니다. 경종이 병색이 완연해져 자리에 누워있을 때 영조가 병문안을 오자 창문을 열어라, 세제가 텁겠구나라고 말했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평소 관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는 직접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자신을 해치려는 환관과 궁녀가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자 경종은 이를 거부했고 영조가 거듭 요구하자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렸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욕을 했을 때 실록에서 쓰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목호룡의 고변으로 영조가 역적수계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경종은 영조의 폐쇄자를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독을 먹인 김씨 성궁인을 찾아야 한다는 상소에도 김씨가 한둘이 아니라 못 찾겠다고 하여 옥사의 확대를 막았습니다. 경종하면 병약하고 무기력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자양전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전국 일제 양전 사업으로 경상도 26만 2천결, 전라도 24만 5,500결, 충청도 16만 300결의 전답을 개량했습니다.
비록 부민들이 견병하는 패당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완전한 성공작은 아니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노론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개혁 의지를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남구만의 약천집이 발간되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고 관상감의 허원이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양 기술을 모방한 소화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벽걸이형 태엽식의 문신종을 도입하면서 조선의 시간체제가 12시간제에서 24시간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경종 때의 일입니다. 경종에게는 오랫동안 불임설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유명한 야사는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기 전 경종을 불러 성기를 잡고 저주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야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소화비만으로 인한 생식능력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 노론 신하들의 지속적인 압박 등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연인군의 세제 책봉을 위해 청나라에 간 노론의 이건명과 윤양래가 왕이 발기불능이라 자손을 둘 수 없다고 보고했다는 청나라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과장된 보고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건강상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종의 두 아내 역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단위 왕후 심씨는 세자빈 시절 정신병을 앓다가 31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나중에 이인자의 난에 참가하면서 몰락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선희 왕후 어씨는 14세에 경종과 혼인했는데 경종보다 17세나 어렸습니다. 노론 영수 김창집의 제자 어유구의 딸로 정치적 혼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선희 왕후는 영조를 경계했고 다른 왕족을 양자로 들여 경종의 뒤를 잇게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영조와 사이가 나빠져 영조 즉위 후 홀대받다가 2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효장세자를 독살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비극적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마르고 병약한 이미지가 강한 경종이지만 실제로는 비만 체형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비만태조, 성체비만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한증, 단유증, 배뇨장애 등을 보면 당뇨병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도 오줌을 참지 못할 정도였는데 이에 대해 신하가 군신간에도 예의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소변을 보다니 예의에 어긋납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성격면에서도 병약하고 조용한 이미지와 달리 부왕 숙종이나 동생 영조 못지않게 다혈질이었습니다. 할머니 명성왕후, 어머니 희빈장 씨의 강인한 성격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은 1724년 제2 4년 만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톡살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당뇨병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화비만, 다한증, 단유증, 설사병, 오한 등의 증상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종이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정치적 환경이 조금만 더 안정적이었다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리청정 시절 노론 대신들을 제압하고 경자양전을 완성시킨 기록을 보면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기반만 있었다면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종 사후 영조는 평생에 걸쳐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경종이 죽은 지 46년이 지난 77세 때도 손자 정조와 함께 조명각에 올라 이 건물이 우리 황형께서 세자 시절 공부하시던 곳이다. 오늘 할아비와 손주가 함께 앉으니 황형에 대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구나라고 회상했습니다. 정조 16년에는 윤구종이 경종의 무덤 앞에서 불경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붙잡혀 국문을 받다가 고문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조는 선왕의 효성과 우애는 모두가 알아주는데 어찌 이럴 수 있냐며 분노했고 조정 대신들도 천지간의 사람으로서 어찌 이처럼 극악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며 경악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 중심 인물들이 대부분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온건파 출신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박문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종은 영조가 무사히 정권을 장악하고 탕평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경종 그는 비운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함보다는 왕실의 안정을, 당파적 이익보다는 조선의 미래를 생각한 진정한 군주였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제위 기간 동안 극심한 정쟁 속에서도 왕권을 회복하고 이복 동생을 보호하며
개혁을 추진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경랑의 시대를 살았던 20대 임금 경종. 그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그가 보여준 왕다운 품격과 현명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